싫어하는 거는 안 먹는 게 좋다. 식이섬유는 무조건 좋으냐? 라고 하는데 변비가 있을 때 오히려 야채가 해가 될 수도 있다. 항상 성분명을 보시고요. 알로에가 들어가면 꼭 피하시는 게 좋아요.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경우 어느 정도 이상 피하라 라고까지 되어 있어요. 신경계통에도 영향을 줘요. ADHD라든가 여러 가지 우울증, 특히나 암이나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진 음식들이 있죠. 그리고 내가 먹어서 불편한 음식은 이제 피하는 게 좋다. 저는 유산균을 먹지는 않아요. 환자들한테는 유산균을 추천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저는 유산균보다는 추천드려요. 한국인의 식생활 중 무심코 넘기기 쉬운 장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식습관이나 음식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쉽게 얘기 드리자면 내 장이 싫어하는 거는 안 먹는 게 좋다 같아요. 변을 잘 본다는 거는 우선 변을 많아지게 해야 되는 게 제일 첫째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이런 것만 먹을 때는 그런 건 몸에서 모조리 분해가 돼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변이 없어져요. 그럼 여러 가지 장 건강에 좋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뭔가를 먹으면 그게 그냥 소화 흡수돼서 영양소만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수많은 수조 마리의 미생물들과 같이 살아요. 요새 유산균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워낙에 많잖아요. 얘를 먹어야 된다가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사는 애들을 잘 가꿔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네들과 우리 몸은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해요. 이 안에 사는 이 균들은요, 여러 가지 면역적인, 보호적인 측면이 있어요. 얘네들은 나름의 이제 군집을 하고 군락을 세워서 이제 내 장에 사는 애들이잖아요. 좋은 균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나쁜 애들이 들어오면 얘네들은 이제 나쁜 애들이랑 싸우기 시작해요. 여긴 내 땅이. 그렇게 하고 우리가 소화 흡수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음식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식이섬유죠. 식이섬유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에 소화 흡수가 안 돼서 대장에 가서 변을 형성하는 물질들인데, 근데 얘네들을 이제 장에 있는 균들이 이제 분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좋은 것들을 자기들이 먹고요. 나한테도 좋은 여러 가지 영양분을, 게다가 여러 가지 아미노산, 장 건강에 좋은 거, 암을 예방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주게 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분비하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하면서 신경계통에도 영향을 줘요. ADHD라든가 여러 가지 우울증, 그리고 이런 것들이랑 밀접하게 영향을 준다고 해요. 먹는 거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장 안에 사는 이 녀석들까지 챙겨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먹어서 불편한 거, 그리고 먹었을 때 얘네들한테 불편을 줄 수 있는 것들을 가능하면 줄이는 게 좋아 라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 식이섬유가 제일 중요하죠. 어쨌든 변을 늘려야지 변이라는 걸 볼 수 있고, 식이섬유는 얘네들한테 좋은 먹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변이 묽어지게 되면 또 되게 불편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을 자극할 수 있는 음식. 근데 그건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유를 먹으면 계속해서 설사하면서 불편하고, 어떤 사람은 우유를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사람마다 그 사람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음식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먹으면 돼요. 물론 여러 가지 자극적인 음식들은 장에 안 좋은 영향이 있죠. 특히나 암이나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진 음식들이 있죠. 가공 육류, 그리고 빨간 고기, 그리고 탄 음식. 그러니까 빨간 육류를 태워서 먹으면 안 좋죠. 고기 구워 먹는 거 사실 좋지는 않아요. 소시지 구워 먹는 거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물론 음주라든가 흡연 같은 것도 장 건강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피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너무 다 아는 거죠. 탄 거, 뭐 짠 거, 자극적인 거, 그런 거는 피하고 야채를 많이 먹어라. 이게 다 이런 이유에서 얘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이 스스로 건강해지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장이 스스로 건강해지게 하려면 장내 환경을 좋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유산균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언제부터 인간이 유산균을 먹었겠습니까?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 먹었어요. 그렇다면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유산균 안 먹었을 때는 사람들의 장이 어떻게 됐을까요? 안 좋아졌을까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오히려 옛날에 야채, 과일 풍부하게 먹고 좋은 음식을 먹고 청국장, 된장찌개 이런 거 많이 먹었을 때가 장내에 있는 균들은 확신하건대 훨씬 더 다양성과 양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먹는 거는 걔네들이 좋아하는 건 안 먹으면서 장의 균만 걱정해서 균만 딜다 먹고 있어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균은요, 살아있는 개체죠. 그럼 얘네들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이 발효를 해서 에너지를 얻는 식이섬유는 안 넣어줘요. 맨날 빵이랑 밥, 맨날 음료수, 탄수화물 이런 것만 계속 먹으면서요, 균만 넣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이 나랑 살까요? 안 삽니다. 그럼 맨날 먹는 게 뭐예요? 항생제 맨날 먹고, 그죠? 그러면은 한 번 항생제를 먹을 때마다 이제 융단폭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장내균은 확 죽어요. 그러면 다시 얘네들이 차오를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항생제 먹거나 그럴 때 배변의 변화가 생기니까 변비가 되거나 설사가 돼요. 그러니까 항생제를 많이 쓰고 항상 너무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고, 그리고 변에 이제 식이섬유는 적은 음식을 먹으면서 균만 먹는 이런 습관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그냥 그 균을 먹을 바에 차라리 좋은 야채, 과일,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다양하게 먹잖아요. 그러면은 알아서 좋은 균들은 나한테 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균들은 다 다르잖아요. 다양성을 가져야 되는데 각자가 좋아하는 게 다를 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넣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만 넣게 되면 한 가지 혹은 개의 그 음식을 좋아하는 몇 아이들만 이제 우리 몸에서 많아지게 되죠. 여기서 어떤 문제가 되냐면, 밀가루 안에 프록토올리고당 같은 것들이 많아요. 프록탄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이섬유, 그러니까 분해가 안 돼서 대장까지 가는 거예요. 얘를 좋아하는 균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럼 밀가루를 많이 먹어요. 항상 빵만 먹고 면만 먹어요. 그랬더니 얘를 좋아하는 균만 딜다 많이 내 뱃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밀가루를 많이 먹을 때마다 소화 안 되고 간 거를 그 균들이 엄청나게 발효를 시켜요. 그럼 어떻게? 가스가 엄청나게 차는 거예요. 이제 빵 한 조각 먹어도 배가 너무 빵빵하고 가스 차서 죽겠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밀가루를 끊었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은 어때요? 먹고 살 게 없어진 거죠. 그럼 내 안에서 안 살겠죠. 그럼 이 균들이 옛날에 많았지만 적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밀가루를 좀 더 먹었어요. 근데 그 밀가루를 발효시키는 걸 좋아하는 애가 별로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가스도 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를만 계속 먹었을 때는 그거를 발효하는 게 너무 많아지니까 조금만 먹어도 불편했었던 게, 이제는 좋은 식습관을 하다 보니 그런 것들을 좀 먹어도 걔네를 이제 발효하는 애들이 적어졌기 때문에 불편한 게 적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먹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만 먹는 게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장이 스스로 건강해지는 거는 안 좋은 걸 안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 균들을 잘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식이섬유를 섭취를 늘린다, 그리고 다양성을 늘린다. 제가 볼 땐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할 걸로 생각이 돼요. 장 건강을 위해서 밀가루는 아예 안 먹는 게 좋은가요? 밀가루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밀가루를 먹으면 배가 불편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뭐 정제된 밀가루 있잖아요. 하얀 밀가루죠. 이런 애들은 당이 되게 높아요. 당이 높으면 첫째 이제 뱃살도 나오고 뭐 당뇨도 되시고 그러죠. 그런 것도 안 좋고요. 밀가루 안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알지만 글루텐이라는 게 있어요. 글루텐 알레르기를 잘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글루텐 알레르기 별로 없어요. 신경 쓸 거 별로 없습니다. 근데 밀가루 안에는 프록탄이라고 해가지고 대표적인 포드맵, 이게 포드맵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워낙에 과민성 장증후군이라고 해서 배가 쉽게 불편해지고 가스가 쉽게 차서 배가 되게 불편해지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피하는 게 좋다 라고 해서 포드맵 제품들을 피해라 라고 뭐 인터넷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이 포드맵 중에 하나가 이제 밀가루예요. 밀가루 안에 있는 프록탄이라고 하는 이 식이섬유는 쉽게 발효가 돼요. 그래서 가스를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밀가루, 이제 피자나 그런 거 있죠. 라면 먹으면 항상 배가 어때요? 되게 더부룩하고 불편해지는 게 그런 것들로 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글루텐보다는 이제 프록탄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사람한테 배를 불편하게 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 질환에서 벗어나기 위해 추천할 만한 식단 구성은 어떤 방향이 좋을까요? 다양하게 드시면 됩니다. 우리 몸은 어느 하나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탄수화물도 꼭 필요해요. 우리 몸은 제일 기본적으로는 뇌와 근육 같은 데서 이제 포도당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아예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단백질은 이제 근육이라든가 여러 효소를 만들기 때문에 제일 필수적인 거고, 지방은 뭐 지방 자체는 필요에 따라서 우리 몸에 저장됐다가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필수 요소 말고도 아까 얘기했던 식이섬유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변을 늘리고 우리 몸의 장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우리한테 좋은 효과를 줘요. 왜? 비타민, 미네랄 등 우리 몸을 이제 조율하는 데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느 하나가 이제 치우쳐지지 않게 적절하게 구성이 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탄수화물이 너무 과잉될 때는 이제
몸에 칼로리가 남아도니까 이제 그게 계속해서 지방으로 저장이 돼서 지방간이 되거나 복부 비만이 심해지면 여러 성인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단백질 같은 경우도 너무 과하게 먹어도 우리 몸에 다 쓰여지지 않은 건 이제 배출이 되는 거고요. 지방도 당연히 많이 먹으면 에너지가 저장되다가 불필요한 건 이제 살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식이섬유는 무조건 좋으냐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있죠. 이제 변비가 있을 때 오히려 야채가 해가 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식이섬유가 많아지게 될 때는 그 식이섬유가 여러 가지 계를 형성하고 변의 형성을 크게 하면서 안에 있는 탄수화물이나 그러면 지방질이 우리 몸에 필요한 것도 흡수가 덜 되게 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식이섬유를 너무 과하게 섭취하는 경우 충분한 영양소 흡수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 과잉하는 것은 피하라 라고까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식이섬유를 너무 과하게 섭취했을 때는 변이 너무 커지는데 물을 많이 안 먹거나 혹은 장이 느린 사람은 변이 너무너무 커지고 단단해지는 변괴를 형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양소 흡수라든가 너무 과하게 먹는 거, 너무 변이 자체가 단단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변을 늘리면 정상적인 장은 빠르게 움직이면서 설사를 시켜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너무 많이 먹으면 이제 설사의 원인이 되고, 그리고 과한 발효가 일어나면서 설사나 배가 불편한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하나가 좋다 나쁘다가 아닌 적절하게 조화된 음식을 먹되, 그리고 내가 먹어서 불편한 음식은 이제 피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산균 외에도 장 건강에 효과적인 영양제나 보충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는 유산균을 먹지는 않아요. 저는 환자들한테 유산균을 추천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유산균은 오히려 많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고, 그 유산균 안에 여러 가지 화학약품, 특히나 요새는 유산균의 먹이라고 알려져 있죠. 프록토 올리고당 같은, 이게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 얘는 유산균의 먹이라고 넣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식이섬유인 거예요. 식이섬유는 뭐다? 몸에서 흡수가 안 돼서 대장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록토 올리고당 제제가 대표적인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공장에서 만들어진 식이섬유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를 얘네들 먹이겠다고 넣는데 이 프록토 올리고당의 대표적인 푸드맵 성분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죠? 변을 묽게 만들거나 가스를 많이 차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맨날 밀가루 먹고 뭐 우유 먹고 그래서 변이 묽고 항상 가스 차서 불편한 사람이 유산균까지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묽고 더 가스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유산균을 먹는 것보다는 다양한 식이섬유를 드시는 게 몸에는 훨씬 좋다. 그렇다면 근데 식이섬유 챙겨 먹는 게 아시겠지만 제일 어려워요. 혼자 사는 분들 너무 많고요. 그럼 어떻게 다 챙겨 먹어요? 그죠? 그럴 때는 차라리 저는 유산균보다는 식이섬유 제제를 오히려 추천드려요. 근데 또 식이섬유 제제를 드실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식이섬유를 보통 찾는 분들 왜 찾겠어요? 변비가 있어 찾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변비가 있을 때도 변비의 타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변이 없거나 이제 장이 느려서 변이 단단해지는 사람들한테 식이섬유가 분명히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변이 묽건데 시원하지 않고 배가 불편해서 배변할 때 힘을 주는 그런 변비일 때는 식이섬유를 먹으면 더 변이 많아지면서 더 묽어지고 더 자주 보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식이섬유는 보통은 변이 단단해지는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구매를 해서 드실 텐데, 그 식이섬유가 효과, 그러니까 먹어서 직방 변을 보면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변비로 고생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자극성 하재를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성분명을 보시고요. 알로에가 들어간 거는 꼭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건강 보조식품에 변을 묽게 할 수 있는 여러 양약 성분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병원에 가서 변비 때문에 처방을 받으면 훨씬 더 이제 보험이 되기 때문에 싸게 구매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구매하실 때는 저는 차전자피100 혹은 부화검 같은 경우도 물론 차전자피 성분보다는 조금 더 가스가 찰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변도 많아지게 할 수 있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좋은 식이섬유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것저것 섞여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단일 성분으로 된 거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우리 몸이라는 것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되게 잘 짜여지고 만들어진 하나의 기계 같다. 엄청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너무너무 잘 만들어져 있고, 근데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쓰게 되면 고장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결국 나를 불편하게 하고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이제 심해지게 되면 이제 수술적인 치료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항상 불편한데 왜 불편한지 모르고 계속 불편해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내가 먹고 있는 거가 맨날 매운 걸 먹으면서요, 맨날 설사하면서요, 나는 왜 이렇게 설사하죠? 라는 분이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인데요. 맨날 우유 먹으면서 변이 이제 설사하면서 변이 맨날 질질 샌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유 안 드시면 돼요. 그러면 우유를 안 먹고 어떻게 살아? 저는 30년 동안 우유 안 먹고 있어요. 우유 먹으면 설사하거든요. 그럼 뭐 먹고 살아? 먹을 게 너무너무 많아요. 조금만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치질도 그래. 항문 질환도 우리 몸을 과하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수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겁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상태가 어떤지를 알면 되고요. 그거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술을 해놨는데 계속 병부터 힘주고 그러면 결국 남아있는 혈관 또 부풀거나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다시 불편해지면 또 수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으면 우리 몸은 생각보다 잘 움직여 줄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좀 믿고요. 내 몸을 과하게 쓰거나 고장낼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수술이라는 거는 필요하기는 해요. 수술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수술이 필요한 사람은 안 해주는 것도 문제거든요. 근데 항문 질환이나 그런 것들의 문제는 결국은 배변에서 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배변만 바꿔줘도 많은 것들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럼 사실 안 불편한데 수술이 뭐하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변과 이제 항문 질환을 보다 보니 이제 이런 것들이 몸에 대한 이해, 먹는 거에 대한 이해, 배변 과정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조금씩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도 오시면은 환자분의 기본적인 상태 그리고 그거를 조절하기 위한 노력들 그래도 해도 안 되면 결국 수술적인 치료를 어떻게 하겠다 정도까지는 이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어떤 수술이 필요한지 어떤 게 도움이 될지를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거나 나는 너무 힘들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언제든지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각각으로 이제 해서 저희 은꼬영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나름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채널에서 찾아봐 주시면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배변 조절이라는 게 결국은 항문 질환, 뭐 변비, 변식음의 제일 기본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그간에서 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실제로 임상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생각의 변화, 먹는 거의 문제 그런 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제 임상적인 분류라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책에 자세하게 소개를 해두고 나름 이제 환자분들이 좀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놓았으니 항상 내가 변비 때문에 힘들고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